삼성전자는 29년 9개월 동안 무려 400배 가까이 올랐어요. 400배. 안녕하세요. 형님, 누님, 친구, 동생님들. 제가 장기 투자 관련해서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마침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이 되게 많이 빠졌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락장에 대한 공포가 엄습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절에 장기 투자 얘기를 하면 욕을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무슨 놈의 장기 투자냐. 한국은 올까 빠사다. 오르면 까고 빠지면 사고. 항상 그렇죠. 그리고 시장이 되게 강세장일 때는 또 장기 투자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이 맞아. 한국은 장기 투자 해야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당면한 시장 분위기에 되게 많이들 휩쓸리고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제 생각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시장은 어차피 상승과 하락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상승한다고 어깨에 힘이 들어가서 의시될 필요도 없고 하락한다고 해서 이제 망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를 하기가 되게 좋은데 우리나라에는 장기 투자하기가 좀 부적합하다.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나라 시장에 불만이 있는지 제가 잘 알거든요. 대주주의 횡포라든가 낮은 배당 수익률이라든가 다 동감은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한국 시장도 그렇게 장기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주 유튜브는 또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렇게 자료를 갖고 와서 얘기는 못 하더라도 간단한 몇 가지 지금까지 결과들을 놓고 한국은 과연 장기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이었나 하는 거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의 1996년부터 며칠 전까지의 월봉입니다. 이 짝대기 하나가 한 달이고요. 밑에는 가장 많이들 비교하는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 평균된 거 지수입니다. 이것도 짝대기 하나가 한 달이겠죠. 월봉이니까. 비교해보면은 모양이 아주 똑같이 가진 않는데 뭔가 큼직큼직한 이벤트들은 동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두 시장 모두 우상향해왔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부터 살펴보면 90년대 말에 IMF가 있었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지수가 1000포인트 근처였고 98년도, 99년도 이때는 지수가 한 25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갔네요. 그러니까 지수가 4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2년 동안 4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IMF를 지나면서 믿음을 갖고 투자했던 사람들이 큰 부자가 많이 나왔죠. 최근에 이제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는 강방천 회장님도 이 시절에 돈을 많이 버셨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폭락장이 큰 부자가 나오는 큰 기회이다. 이거는 절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그래서 98년 말쯤에 250포인트 근처에서 시작했던 지수가 1년 동안 4배가 오릅니다. 1000포인트 근처까지 가죠. 이게 4배 오른 거거든요. 그리고 2000년대의 고점이 한 11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2000년도에 1000에서 1100 정도 고점 형성한 거를 다시 회복하고 돌파하는데 한 5년 정도가 걸립니다. 네, 그리고 2000년대 중반에 이때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한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롯데칠성도 퍼 한 배였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이때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하는 시장이었는데 그냥 큰 투자 철학이나 틀 없이 저퍼 저PBR 주식 그리고 회사 좀 괜찮게 운영되고 있다 하는 종목만 사다 모았어도 아주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던 물반 고기반의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까지 시장이 달린 이후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론 사태가 미국에서 터지죠. 터지면서 이게 지금 한 2000포인트 근처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자세하진 않거든요. 로그 스케일 차트라서 2000포인트 근처에서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892포인트까지 빠집니다. 그러면은 반토막 나고 거기서 한 40, 50%, 60% 더 빠진 거죠. 이게 한 1, 2년 동안 이 하락장이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IMF 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또 큰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오죠. 이 이전 시절을 슈퍼개미 1세대라고 하고 이 IMF하고 이 2000년대 이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2세대 슈퍼개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를 거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을 3세대 슈퍼개미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교훈은 만약에 정밀하게 기업 분석이 어렵고 시장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아예 이렇게 시장이 대규모로 폭락할 때를 노리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어디까지 떨어진다라고 타이밍은 그 누구도 맞출 수는 없지만 좀 누가 보더라도 좀 비정상적으로 박살나고 있다 할 때는 좀 이렇게 찹찹찹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다 보면 하고 버티면 좀 좋은 날이 반드시 왔거든요. 지금까지는. 물론 어떤 회사를 어떤 가격에 들어갔냐가 중요하겠죠. 폭락장 이후에도 망하지 않고 잘 버틸 회사가 상식 이하의 가격으로 떨어졌을 때 차라리 이걸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 같아요.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지나고 2011년까지 한 2, 3년 동안 또 대세 상승장에 들어갑니다. 892포인트에서 한 2200대, 2100대, 2200대까지 상승한 다음에 이제 2011년부터 2016년, 17년까지 대박스권 장세가 시작이 되죠. 이때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불멘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박스권 장세에 갇혀 있는데 미국은 그래도 한 9,500포인트에서 한 22,500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이 기간에. 이 좀 달랐어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가 터지고 나서 소위 QE라고 하는 양적 완화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양적 완화 1차, 2차, 3차 하면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죠. 그 영향으로 시장이 계속 올라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2020년 3월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이 또 한 번 폭락하죠. 이 폭락 속도가 단기간에 가장 빨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가장 빨랐는데 이게 한 1,500포인트 정도 찍고 1,500, 1,400 그 근처에서 찍고 한 1년 동안 거의 지수가 2배로 상승해버리는. 이때 또 돈을 많이 번 4차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그래서 나는 1, 2, 3, 4차 기회를 다 놓쳤는데 앞으로 기회가 없나?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별로 없는 게 앞으로 이런 기회는 또 비일비재하게 올 거거든요. 그냥 무조건 온다고 봅니다. 상승과 하락은 일상적이고 폭락도 한 번씩 찾아오는 손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 부를 쌓는 적절한 기회로 삼아야지 이거 하락장이니까 너무 무섭다. 폭락장이니까 너무 무섭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장기 호황, 엄청난 장기 호황으로 미국은 이때 경제 상태가 좋았죠. 좋았고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 붕괴. 이거는 나스닥 차트를 봐야지 더 극적인데 나스닥하고 코스닥 뭐 이때 장난 아니었잖아요. 차트 한번 보시면은 걔네들이 극적으로 폭락을 하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랑 다우존스는 좀 영향을 덜 받았습니다. 어쨌든 폭락을 하고 또 2000년대를 그럭저럭 잘 넘긴 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한번 박살이 나고 이때가 14,000, 15,000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5,900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3분의 1 토막이 났다가 다시 대세 상승장에 들어가고 아직까지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5,900포인트 근처에서 35,000 근처까지 왔으니까 한 4, 5배 정도 지수가 올랐죠. 지난 10몇 년, 한 11, 2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은 892포인트에서 3,200이니까 우리나라도 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좀 삐뚤삐뚤하긴 해도 한 4배 정도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장기 투자하기에 부적합한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이 대박스권 장세 2010년대부터 2017년 요 박스권 장세에서 의외로 돈 번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때도 슈퍼개미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수는 비록 박스권에 갇혀 있지만 개별 종목들이 괜찮은 게 너무 많았거든요. 이때도 약간 물반 고기반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지수를 추종하고 지수만 탓하고 뭐 그러기보다는 사실은 여기서 또 바텀업 논리가 나오는데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어떻게 투자를 하냐가 더 중요하다는 게 이 박스권 장세를 거친 사람들이 다 얻은 경험이었죠. 그리고 아까 얘기를 빠뜨렸는데 2000년대에 우리나라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 경제에 밀접하게 엮여 돌아가면서 이때 중국 경제가 2000년대 초반에 성장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영향이 컸고 이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평가된 주식이 재평가를 받았고 이때 우리나라 전자공시 시스템이 또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기업 회계나 재무나 뭐 여러 가지 경영 상황에 대한 거를 클릭만으로 얻을 수 있는 시대가 이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주식 시장에 참여하기에 괜찮은 환경이 이때 만들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차트 안에서 보면 우리나라 최저점은 IMF 때였고 이때 뭐 200, 300포인트 근처에서 코스피 지수가 한 3,300까지 왔으니까 우리나라 지수도 98년부터 지금까지는 한 10배? 10배에서 11배 정도 올라왔죠. 같은 기간 미국으로 치면 98년 이쯤이죠. 98년 미국은 9,500포인트에서 35,000까지 올라왔으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률이 조금 낮아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더 많이 상승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때 성장률이 더 높았으니까 더 많이 상승했고 최근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엄청나게 하면서 그리고 또 테크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힘을 쓰면서
최근에 이제 성장률은 우리보다 빨리 나오는데, 그래도 보면 이 지수만 놓고 보면 크게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장기 투자하기에 불리하다 그렇게 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떤 회사를 선정해서 어떤 마인드로 투자를 하냐, 그게 더 중요하죠.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하는 회사가 많고 대기업의 하청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더 시클리컬한 면은 있어요. 그거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그리고 대주주들의 사익 편취 같은 문제도 미국보다 이제 처벌이 약하고 이런 문제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고 해결을 해나가야지, 무조건 나는 한국엔 투자 안 해, 이런 논리는 좀 옳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텀업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과연 한국에는 10배거나 100배거 주식이 없나? 그러니까 이거 10배 오른 주식, 100배 오른 주식이 없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100배 오른 주식 없다, 뭐 어딨냐, 이렇게 내놔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은 무조건 샀다 팔았다 해야 된다. 조금 샀다가 좀 오르면 팔고, 또 안 오른 종목 사서 기다리고 팔고.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접근하냐 문제인데, 무조건 그냥 단기적으로 뭐 한 며칠, 몇 주 이렇게 치고 빠지기식 보다는, 우리 뭐 가치 투자를 샀다 팔았다에 적용하는 거죠. 내재 가치보다 현재 가치가 현저하게 싸고, 그리고 성장 가치도 괜찮은 회사가 찌들려 있을 때 사서 모으다가 이 회사가 급등하면은 좀 팔고 나오고, 이거를 다른 회사로 옮겨가고 팔고 나오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나라 시장에는 먹힌다고는 봐요. 그런데 무조건 다 장기 투자는 안 먹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몇 가지 회사 출연한 걸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우리나라에도 장기적으로 성장해오면서 주가도 같이 많이 상승을 한 회사들이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훨씬 회사들이 더 많고, 몇 가지 이제 대표적인 회사들만 제가 갖고 와서 뽑아낸 사례거든요. 그리고 여기 밑에 써뒀듯이 배당, 세금, 뭐 인적 물적 분할, 여러 가지 희석 요인은 감안 안 하고 그냥 그 당시에 상장하고 나서 최저가, 그리고 상장하고 나서 최고가인데, 그냥 뭐 어떤 테마나 뭐 단기적인 수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시세가 아니라 회사가 장기적으로 이런 시세를 만들었던 회사들만 출연해서 갖고 온 거거든요. 아마 상승률이 뭐 이거 24,000% 이렇지만, 실제로 뭐 배당까지 감안하면은 이것보다 상승률은 더 엄청나겠죠. 왜냐면은 배당을 받아서 재투자까지 했으면은 복리 효과가 적용되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뭐 과소평가된 상승률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조금이라도 매매를 했거나 배당에 대한 세금 이런 게 있긴 하지만, 그것까지 감안하면은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는 걸 감안하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세가 이렇게 좀 이상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회사가 뭐 액면 병합이나 액면 분할 같은 걸 했던 회사들이 이렇게 시세가 이상하게 나오게 돼 있는데, 이 당시에는 주당 가격이 당연히 이렇지 않았겠죠. 네,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요. 장기적으로 성장해오고 주가도 올라온 회사들, 네이버, 아프리카TV, 삼성전자, 종근당 홀딩스, 원래 종근당이었죠. 분할된 거죠. 이것도 리노공업, 나이스평가정보, FNF 홀딩스, 이것도 원래 FNF였는데 분할된 거죠. 그다음 셀트리온, NHN 한국사이버결제, NG생활건강, 이 정도만 제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네이버 보시면은, 네이버는 19년 9개월 동안 24,833%가 오릅니다. 이거 20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프리카TV는 25,190%, 17년 5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것도 한 240, 50배 오른 거고. 그렇죠? 삼성전자는 29년 9개월 동안 무려 400배 가까이 올랐어요. 400배. 예. 39,090%. 400배면, 여러분, 400배면 1,000만 원을 삼성전자에 92년도에 투자해놨으면은, 뭐 그 당시에 1,000만 원은 큰 돈이었겠지만, 우리가 최저가, 최저가를 딱딱 집어낼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그냥 이거는 극적인 사례를 보여주려고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해온 회사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도 어쨌든 한번 회로를 돌려가지고, 삼성전자를 247원에 1,000만 원을 투자를 했다 치면, 올해는 그 돈이 거의 3, 40억이 된 거죠. 1억을 투자했으면 3, 400억이 된 거고. 물론 이제 현실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왜냐면은 최저점을 찍어내서 살 수는 없고, 그 당시에도 1억은 엄청 큰 돈이었으니까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12년 3개월 동안 17,149%가 상승한 실적이 있는데요. 종근당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분할을 했잖아요. 종근당 홀딩스 여러 가지 이렇게 회사들이 분할을 했는데, 분할한 회사들이 또 후속으로 상승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감안하면 훨씬 상승률이 높을 거예요. 그리고 리노공업은 재밌게도 소프트웨어나 테크나 제약이나 이런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지 않은 산업인데도 무려 이제 19년 동안 15,683%, 그러니까 140배, 150배 정도가 오른 거죠. 예.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따라붙는 수식어가 위대한 기업이었어요. 옛날에도 위대한 기업이었고, 지금도 위대한 기업이었고, 2010년대도 위대한 기업, 2008년대도 위대한 기업. 그러니까 한번 자기 분야에서 단단하게 성장하는 느낌의 회사들이 있어요. 네이버, 아프리카TV 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FNF도 그렇고. 자기 분야에서 단단하게 성장하는 회사인데 좀 위대한 기업이다, 이런 수식어가 달라붙는 회사는 좀 관심 갖고 좀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보고. 네.
뭐 예전부터 한 생각이에요, 사실은. 그다음 나평이라고 불리는 나이스 평가 정보가 19년 4개월 동안 6,626%. 그다음에 FNF 홀딩스가 23년 동안 무려 65,299%. 이거는 조금 더 시간 흐르면 1000배 주식 되겠네. 엄청나네, FNF는. FNF도 의류 섹터인데 대단하죠. 네, 김창수 회장님이 괜히 천재 경영자로 불리는 게 아니죠. 그다음에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19,213%, LG생활건강이 16년 5개월 동안 8,046%. 이게 텐베거 회사는 너무너무 많아요. 텐베거를 달성한 회사는 너무너무 많고, 이렇게 100배 이상 오른 회사도 정말 많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래서 비록 우리나라가 뭐 시클리컬 한 섹터 그 국가 자체가 좀 시클리컬하고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라고는 해도 그런 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분야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이런 100배 회사들이 많거든요.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마냥 우리나라는 장기 투자에 부적합하니까 장기 투자 안 해, 나는 올가빠사만 할 거야 라고 하기는 조금 아쉽다는 거죠. 왜냐면은 올가빠사로 어느 정도 자산을 이룬 분들도 계시지만 실제로 엄청난 큰 돈을 번 사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런 회사들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한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장기 투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뭐 당연하지만 우리 그 변동성과 시간을 이기는 힘이라고 하죠. MDD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이게 주가가 변동폭이 뭐 어디까지 갈지는 몰라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아니면 회사가 일시적으로 안 좋을 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안 좋을 때 이 하락폭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는데 이거를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많이 없어요. 만약에 어떤 회사가 내가 산 가격 대비 뭐 마이너스 60%, 70%가 났다. 그러면 그냥 멘탈 나가죠. 예. 근데 그거를 견뎌낸 사람들이 결국은 장기 투자의 과실을 따먹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변동성과 그리고 그걸 이겨내는 건 결국 시간의 힘인데, 우리가 계속 말하는 엉덩이 싸움. 그래서 주식으로 조금씩 돈 벌어서 이렇게 뭐 또 이렇게 돈 번 사람들 말고, 우리 유튜브도 보면은 돈 많이 번 사람들이 유튜브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매매를 해서 돈 번 사람들도 있겠지만, 진짜 큰 부자들은 이렇게 변동성과 시간을 이겨낸 사람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존경하는 박용옥 대표님, 그런 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인데, 진짜로 큰 부자는 변동성과 시간을 이기고 어떤 좋은 회사를 잘 골라서 장기 투자하는 데서 나옵니다. 큰 부는. 그리고 그 길은 지겹고 고될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뭐 멘탈이 좋거나 아니면 주식 투자 이외에 다른 활동을 겸한다면 지겹고 고된 길이 아닐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하루 종일 뭐 투자한다고 화면만 보고 있는 거 아니고, 뭐 강연도 다니고 책도 쓰시고 뭐 저처럼 이렇게 취미로 유튜브도 하고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하면은 의외로 고된 길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기 투자에서 변동성과 시간을 이기는 힘, 그게 과연 얼마나 힘든 건가 한번 지나간 얘기지만 해보려고, 물론 제가 이걸 투자했다는 건 아닙니다. 전부 다 그냥 한번 같이 보자는 차원에서 준비를 해봤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995년 10월 31일 날 주가가 2,300~400원 되는 것 같죠? 2,200~300원? 정확한 이게 로그 스케일 차트라서 밑으로 갈수록 단가가 엄청 벌어지거든요. 이게 배수 차트라서. 그래서 하여튼 2,200~300원 정도 되는 가격에 샀다. 만약에 내가 샀으면은 그 가격이 다시 회복돼서 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데 무려 95, 96, 97, 98, 99 무려 한 4년 가까운 세월이 걸립니다. 4년 가까이 기다려야 돼요. 내가 샀던 가격이 다시 돌파하려면. 물론 이렇게 상황 봐가면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나 단가 조절을 한다면은 실제 단가는 더 낮았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최초로 매수한 가격을 돌파해서 회사가 신고가를 쓰려면은 거의 4년 가까운 세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가격이 한 번은 670원까지 떨어지기도 하네요. 660원, 70원. 그러면 이거는 내가 산 가격의 거의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난 수준인데, 이런 하락과 이런 시간을 과연 얼마나 견딜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세 상승장이 가다가 여기서도 한번 크게 빠지네요. 7, 8천 원 갔다가 거의 한 세 달 만에 또 한 2,500원까지. 반의 반토막이잖아요. 그쵸? 한 3, 4달 동안 반의 반토막이 한번 나고. 이때 IMF 때인 것 같네, 보니까. 아니구나. 이때는 IMF 때가 아니네. 예. 이때도 뭔가 한 3, 4달 동안 반의 반토막이 한번 나요. 이 단기간의 급락. 이거를 과연 몇 명이나 견딜 수 있을 것인가? 3개월 내내 주가가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한참 상승하다가 2006년 2월에 이게 얼마쯤 될까요? 이게 한 15,000원 될까요? 15,000원? 2006년 2월에 16,000원, 7,000원, 이게 정확한 가격은 아닌데, 이때를 전고점을 다시 돌파하기까지는 또 한 2, 3년의 세월이 들어갑니다. 이때 이제 또 이 세월을 누가 얼마나 많이 견딜 수 있느냐, 사람들이. 그리고 그 기다리는 동안 주가는 한 5, 6,000원, 그러니까 또 한 반토막 나죠.
한 반토막이 나면서 한 3, 4년의 세월을 또 보내야 돼요. 그리고 이때도 이때는 좀 많이, 이때도 한 3, 4년, 이때도 또 이때 샀으면 한 3, 4년 기다리면서 또 주가가 한 반토막 나는 거 기다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큰 변동폭과 엉덩이, 시간으로 견뎌야 되는 그 고통의 세월들이 있어요. 그거를 다 이겨낸 사람들이 이 시세를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다 견디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아까 삼성전자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최저가 247원에서 지금 96,800원까지. 이 구간에서 못 버티면 없는 겁니다. 이때 팔고 내가 다시 오르는 타이밍에 들어간다? 그거 못합니다. 못해. 그거를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99.5% 사기꾼이다. 예. 그 마켓 타이밍을 잴 줄 알면 누가 이렇게 변동성과 엉덩이를 견디라고 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팔고 그냥 여기서 들어가고 그러면 지금 언제? 지금 들어가야 돼요? 팔아야 돼요? 아무도 모르거든. 이게 또 네이버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상장하고 쭉 상승을 하다가 2007년 11월 30일 날에 주가가 한 12만원, 11, 2, 3만원 그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한 2년? 이게 한 2년 되죠? 짝대기가 한 24개 되는 것 같은데 한 2년 동안 계속 하락만 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 보면은 한 2만 5천 원대 중반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한 12만 원에 샀던 종목이 2만 원대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한 5분의 1 토막, 6분의 1 토막 정도 난 거. 그죠? 5분의 1 토막 나는데 2년 내내 하락만 해. 과연 이 구간을 누가 견딜 수 있었을까요? 누가? 맞죠? 그리고 이 구간을 견디고 이제 슬슬 올라오는데 내가 처음 최초 매수했던 12, 3만 원대 가격이 회복되는 데는 무려 5년? 5, 6년의 세월이 걸립니다. 이게 5, 6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 시간과 이 하락을 견딜 수 있는, 물론 이제 분할 매수해서 단가 낮추고 뭐 또 어떻게 포트폴리오 잘 운용해서 뭐 이때부터 수익률이 이제 플러스로 변환해서 견딜 수는 있었겠죠. 네. 어쨌든 네이버도 그렇게 만만한 회사는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은 2014년 8월에 한 16, 7만 원이었던 가격을 회복하고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다시 한 6년의 세월이 걸려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다가. 그래서 장기 투자를 만만하게 볼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건 아까 나왔던 그 메가 트렌드나, 그러니까 제약이나 소프트웨어 같은 메가 트렌드에 속해 있는 산업이 아닌데도 제조업에서 위대한 기업이라고 불렸던 리노공업인데요. 리노공업도 보시면은 2007년 5월에 한 11,000원, 12,000원대 고점을 찍고 2009년까지 2년 동안 폭락을 해요. 이게 서브프라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때 가격이 한 2,000원, 2,000원대, 3,000원대까지 떨어지죠. 이것도 한 4분의 1 토막, 3분의 1 토막 그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계속 떨어진 거죠. 2년 동안. 그리고 나서 뭐 보세요. 이 서브프라임으로 얻어맞고 나서 들어간 사람들은 이제 2008년, 9년부터 2016년까지 대세 상승장의 이제 혜택을 누리는데, 사실 그 중간중간에도 짧은 그 고통의 기간들이 있습니다. 여기 2011년 3월부터 2013년까지, 2013년 초까지 한 1년 동안 안 오르죠. 한 1년 동안 안 올라. 그러면 이 1년 동안 온갖 볼멘 소리 다 나온다고요. 쓰레기 주식이네, 어떤 애 하면서.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월봉이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다 한 달이거든요, 한 달.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2005년 5월에 이제 상승을 멈추고 잠깐 쉬어가는 구간인데, 지금 2017년, 18년까지 한 2, 3년 동안 쉬어간단 말이죠. 근데 그동안 주가는 거의 반토막이 한 가깝게 내려가고, 이때도 온갖 욕이 다 나왔을 거라고요. 근데 회사 쓰레기 회사다 어쩐다. 예. 그리고 요 전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가는 데는 다시 5년이 걸리죠. 4, 5년. 이 4, 5년의 시간을 또 견뎌야 됩니다. 물론 중간에 상승이 큰 게 나와요. 이게 한 2배 정도 오른 가격인데, 이런 세월을 견뎌야 됩니다. 아프리카 TV는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이게 아프리카 TV는 2000년대 중반에 1851원에서 이제 최근에 막 급등해서 28만 원까지, 20만 8천 원까지 올라왔는데, 아프리카 TV 보세요. 2007년 11월에 한 7천 원 정도 하던 주가가 1년 반 동안 하락만 합니다. 하락만 하면서 2200원대. 그러니까 거의 6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나죠. 이 1년 동안 폭락하는 걸 누가 견딜 수 있냐는 거지. 이걸 견뎌낸 사람들이 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변동성이 커서 단타매매 하는 사람들은 좋았겠지만, 장기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한 4년, 2년이구나, 2년 박스권. 여기서 또 여기까지 또 한 4, 5년. 그리고 변동폭도 커요. 여기 지금 12,000원에서 또 한 6만원까지 단기간에 또 급등이 나오기도 하고, 또 그러다 다시 급락이 나와요. 이게 6만원 정도에서 또 한 3만원 초반대, 2만원 후반대까지 4달 동안 폭락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데, 과연? 이건 애플입니다. 애플도 보세요. 애플도 최근에 2010년대 후반부터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 사실 2010년대에 오른 거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요거 한 칸이 한 배, 두 배 이렇게 나가거든요. 가격 상승률로. 이게 여기서 여기 두 배 오른 거고, 여기서 네 배 오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상승은 이미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에 다 나왔어. 애플은 2000년대 초에 투자한 사람들이 2010년대 아이폰 나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보세요. 아이폰 나올 때까지 거의 뭐 20불 가까이 가니까 이건 10배거 친 거죠, 맞죠? 아니지, 100배거 친 건가? 100배 주식. 100배 오른 거네, 100배. 여기서 여기까지 100배 오른 거예요, 100배. 여기서 투자한 사람들이 100배 수익 내고, 여기서 여기 2배 수익 냈다고 막 애플 위대하다 그러는데, 애플도 보면은 이게 참고로 로그 스케일 차트거든요. 그래서 가격 변동폭이 엄청납니다. 여기서 여기 선까지가 0.25에서 1.2달러니까 5배. 여기서 여기까지 5배네요.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5배 오른 거예요. 5배 오른 거고, 그다음에 여기 고점에 물린 사람이 여기 고점 회복될 때까지 걸린 시간이 1999년부터 2005년까지니까 6년이야. 여기 물린 사람들이 6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사람, 1991년에 들어간 사람이 다시 고점이 회복되는 데는 10년이 걸리네요. 10년, 9년, 10년. 이 인고의 세월.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가 쉽지는 않다. 쉽지는 않지만 분명히 변동성과 이제 세월을 이겨내면 그 어떤 주식 투자자도 얻지 못하는 엄청나게 큰 과실을 준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일본의 BNF라고 하는 단타, 초단타 천재 투자자가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그렇게 BNF처럼 큰 부를 획득한 사람이 많은지, 아니면 어떤 좋은 회사들을 잘 골라서 장기 투자를 해서 큰 부자든 작은 부자든 된 사람들이 많은지 보면은, 우리 뭐 주변에 보면은 장기 투자로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초단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탁탁탁 치고 빠지는 건데, 그거는 일단 삶이 피폐해집니다. 삶이 피폐해지고, 그렇게 과연 돈을 번 어르신들을 옆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한두 명은 계시겠죠. 그런데 좀 이렇게 몇천 명, 몇백 명 수준은 안 계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뭐 제가 지금 들려는 말씀도, 장기 투자대 뭐 올까 빠사가 답이 있는가? 사실은 답은 없다고 보고요. 한 가지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시세와 차트만 보고 매매 타이밍으로 치고 빠지고 하는 거 분명히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없진 않겠죠. 없진 않을 텐데, 제가 말하는 여기서 4848은 이제 흔히 이제 알려진 올까 빠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밸류랑 기업 분석이랑 시세를 같이 보는 거죠. 센티랑 펀더멘탈 같이 다 묶어서 보면서, 펀더멘탈은 괜찮은데 센티가 일시적으로 망가졌을 때 가격이 좀 많이 싸졌다 싶으면 들어가서 그 센티가 다시 회복되고 사람들이 와 좋다 이럴 때 팔고 나오는 그 정도 올까 빠사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거랑 장기 투자랑 좀 병행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왜냐면 또 장기 투자만 하기에는 리스크가 없진 않잖아요. 내가 회사를 잘못 골랐을 리스크. 만약에 어떤 회사가 진짜 좋다고 생각해서 샀는데 그 회사가 뭐 20년 동안 하락만 하면 이거 진짜 답 안 나오거든. 물론 나중에 30년째 오를 수도 있어요. 폭등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장기 투자를 베이스로 가되 적당한 그 올까 빠사로 돌리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그러니까 펀더멘탈과 센티멘트를 이용한 약간 밸류 트레이딩 개념을 해서 올까 빠사를 하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사실 답은 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고 자기 몸에 맞는 걸 하면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얘기를 결론을 내자면, 시장 탓하고 남 탓하고 뭐 누구 탓을 할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얘기가 원점으로 회귀하면은 결국에 내 탓이고, 내가 고른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그리고 그 회사를 어떤 가격에 사서 어떤 비중을 갖고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미국 시장, 한국 시장 탓할 거 없고, 뭐 장기 투자냐, 뭐 올까 빠사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구분은 아니라고 생각되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이 또 뭐 하락장에 들어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또 요 며칠 사이에 시장에 좀 빠져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짜 별거 아닙니다. 이거 항상 있는 일이고, 사람들이 항상 말이 바뀌잖아요. 상승장 때 막 좋은 말 했던 사람들이 또 하락장 오면은 막 불면 소리 하는데, 그런 거 연연하고 휩쓸릴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항상 하락과 상승은 있는 거고, 오히려 사람들이 한국 주식 못하겠다, 이제 난 관심 없어, 폭락하네, 이럴 때 오히려 주식을 사 모아야 됩니다. 꾸준히 사 모으고, 또 작년처럼 사람들이 와 주식 만세 할 때 조금씩 비중을 줄여나가는,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냥 갖고 계시면 되지만, 장기 투자 하시는 분들은 지금처럼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막 힘들다고 할 때 조금씩 사 모아서 계속 기다리시면 되는 거고, 올까 빠사 하는 분들도 지금 같은 분위기에 주식을 조금씩 사 모아서 나중에 사람들이 주식 만세 할 때 조금씩 줄여나가면 되는 겁니다. 항상 사람들하고 센티가 반대로 가야 돼요. 대중들이 열광하는 데는 돈이 없거든요. 그때 들어가면 늦고, 그때 잠깐 뭐 들어가서 누가 얼마 벌었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길게 보면 그 사람은 못 벌어요. 못 벌어. 그냥
남들이 죽는 소리 할 때 사고 남들이 만세 부를 때 팔고 그것만 잘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